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악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기상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은 난도가 그렇게 높은 문항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악기상이 뭐냐? 악기상은요, 기상현상인데 어떤 기상현상이냐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기상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악기상 중에 뇌우 다뤄볼 거고, 우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악기상들 다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뇌우입니다. 뇌우는 뭐냐면, 자, 이 뇌가 번개란 뜻이고요. 이 우가 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뇌우는 번개와 강한 비를 동반한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뇌우를 동반한 구름이 있는데요. 이 뇌우라는 기상 현상을 동반한 구름을 우리는 뇌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이 그림에서요. 이 구름이 뇌우가 되는 게 아니라 뇌우는 기상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은 뇌운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뇌우의 발달 단계가 중요한 거죠. 뇌우의 발달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 저군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군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이 가열돼요. 지표의 가열에 의해서 상승기류, 강한 상승기류, 공기덩어리가, 자, 지표 부분에 공기덩어리가 가열돼서 공기덩어리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이 점점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저군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숙 단계에서는 특징이 이렇게 상승기류, 기존의 상승기류도 있지만 이렇게 하강기류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거대한 저군형 구름 형상에 의해서 이 성숙 단계에서는요,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강수 현상이 나타나요.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물방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증발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그러니까 네온 안에서 물방울의 증발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물방울이 증발하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증발열이란 걸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물방울이 증발하면 증발열을 흡수하는데 이 증발열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의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물의 세 가지 상태는요, 고체 상태인 얼음이 있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인 물이 있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 상태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현상, 얼음에서 물로 가열돼서 이렇게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융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해요? 맞아요. 기화라고 합니다. 특히 물이 기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 가정도 가볼게요. 자, 수증기가 물이 됩니다. 수증기가 물이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죠?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이니까 액화라고 해요. 액화라고 하고, 특히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증기가 액화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부릅니다. 응결을 많이 들어봤죠? 태풍에서 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태풍 에너지원이 이 응결열이기 때문에 그 태풍 에너지원에서 쓰이는 이 응결이 바로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 얼음으로 변해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맞아요, 응고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렇죠. 기체 상태. 여기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자, 반면 얼음,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요, 입자 운동이 어때요? 입자 운동이 둔하죠? 그래서 얼음 물순기로 갈수록 점차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얼음이 물로 변합니다. 얼음이 물로 변해요. 그러면 입자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발해지는 거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아니면 에너지를 잃어야 돼요? 그렇죠. 에너지를 얻어야지 입자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에서 물로 변할 때는요, 열을 흡수해서 물로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융해열 흡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융해열 흡수가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 자,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도 어때요? 입자 운동이 점차 활발해지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수증기로 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화열 흡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반대 가정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수증기에서 물로 될 때는 어때요? 입자 운동이 둔해지죠. 입자 운동이 둔해지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려야지 둔해집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에서 물로 변할 때 열을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액화열 또는 응결열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풍 에너지원이 응결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에서 얼음으로 변할 때는요, 물에서 얼음으로 변할 때 입자 운동이 둔해지니까 에너지를 잃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때를요, 응고열 방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리고 입자의 운동에 따른 열 에너지의 출입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다시 성숙 단계 이쪽으로 오보도록 할게요. 자, 성숙 단계에서 물방울이 증발해요. 물방울이 증발하니까 지금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증발하니까 증발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증발열 흡수가 일어나요. 자, 물방울들이 증발열을 흡수해서 증발합니다. 그럼 증발열을 흡수하면 주변에 있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변 공기 온도가요? 그렇죠. 주변 공기 온도가 낮아지겠죠? 왜냐? 주변 공기로부터 증발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 공기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주변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 공기의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자, 공기 밀도가 커져요. 자, 공기 밀도가 커지면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면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강수 현상에 의해서 뭐가 발달하더라?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인과관계를 잘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이렇게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강수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 강수 현상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유도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강수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네온에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는요, 강한 번개와 천둥도 동반이 되는데요. 번개가 왜 일어나는지도 살짝 설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뇌운 내부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자, 얘를 확대하면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포함된 얼음 덩어리를 빙정이라고 불러요. 빙정. 그래서 이 구름 안에는 빙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빙정의 온도가 표면이 온도가 좀 낮아요. 표면이 온도가 좀 낮아요. 이렇게 표면 부분이 온도가 낮고 그래서 온도가 약 마이너스 5도씨 정도 됩니다. 오히려 중심부가 여기 이렇게 중앙부가 온도가 좀 높아요. 이 중앙부는 온도가 약 0도씨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빙정 내부에서 온도 차이가 생기면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전하들이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리되냐?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해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이 현상을요, 열전 효과라고 말해요. 이 열전 효과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열전 효과에 의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빙정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빙정의 표면이 잘 깨집니다. 자, 빙정의 표면이 이렇게 깨져요. 빙정의 표면이 깨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빙정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빙정이 나왔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다 깨지면 결국에는 이 중앙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대한 빙정 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대한 빙정의 중심 핵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대한 빙정의 중심 핵만 남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더 무게가 무거울까요? 누가 더 무거워요? 이렇게 뜯어진, 쪼개진 작은 이 빙정 입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이 표면에 있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빙정 조각 있잖아요. 이 빙정 조각이 좀 작고 중앙에 있는 빙정 중앙에 있는 거대한 이 빙정 덩어리는 조금 무게가 무겁겠죠. 그래서 무게가 얘가 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이 빙정 조각이 잘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빙정 조각은 잘 상승해서 여기 구름 상층에 플러스 전하가 잘 맺히게 되고요. 반면에 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이 거대한 빙정 조각은요, 무거워서 잘 하강합니다. 무거워서 잘 하강해서 여기 구름 하부에 마이너스 전하가 좀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구름의 상층과 하층에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자, 일단 구름 하층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돼서 지표는 플러스 전하로 자연스럽게 대전이 됩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번개가 치고 이런 식으로 번개가 치게 되고, 그 번개가 지표로 떨어지면 낙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성수 단계에서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번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열전 효과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지만, 열전 효과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호기심 해소용으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번개가 칠 때 주변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공기가 가열돼서 급격히 팽창해서 나타나는 소리. 급격히 팽창하니까 그 팽창된 팽창해서 발생한 탄성파가 있습니다. 이 탄성파가 음파 형태로 전달되는 거죠. 이 음파가 바로 천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면은 주로 천둥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소멸 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 단계의 특징은요. 자, 소멸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 뇌군이 소멸되게 되는데, 왜 소멸되냐? 이 하강기류들이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하강기류가 우세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뇌운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뇌운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에서 이 기류들이 뭐가 발달하는지를 학습을 해주시고요. 적응 단계에서는 상승기류 발달합니다. 상승기류 발달하고,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모두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만 발달한다. 하강기류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성숙 단계가 내용이 많죠. 성숙 단계가 내용이 많은 만큼 성숙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지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는 이렇게 상승기류, 하강기류 활발하고,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강수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까지 인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우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박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냐? 자, 여기 0도씨보다 낮은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요. 여기 0도씨보다 낮은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관행과 물방울이라고 하는 물방울과 여기 관행과 물방울과 그리고 빙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빙정이 함께 존재해요. 네모나게 그릴게요. 자, 관행각 물방울은 과하게 냉각됐어요. 그러니까 0도씨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얼지 않은 이 물방울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빙정은 0도씨 이하에서 그냥 물이 언 거죠. 자, 그래서 물과 관행각 물방울이 함께 공존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이 부분. 0도씨와 마이너스 40도씨 이 사이에서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관행각 물방울의 수증기압이 좀 더 큽니다. 빙정의 수증기압은 좀 작아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여기에 있는 물입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입자가 이동해서 이 빙정과 충돌하고 물입자가 이동해서 빙정과 충돌해서 점점점 물입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빙정이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관행구 물방울의 물입자와 빙정이 계속 충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빙정이 성장하고 성장한 빙정은 거대한 우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대 빙정이라고 해줄게요. 거대 빙정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고, 자, 빙정이 거대해져서 원래는 상승기류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빙정이 떠올려지는 힘보다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힘이 더 커서 빙정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빙정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근형 구름에서 잘 나타나고요. 조근형 구름에서 잘 나타나는데 왜 조근형 구름에서 잘 나타나냐면 빙정과 간행과 물방울이 잘 충돌을 해야 돼요. 자, 빙정과 간행과 물방울이 잘 충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빙정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지 관내가 물방울과 좀 이슈가 많겠죠.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빙정이 왔다 갔다 하려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예요? 뇌운, 그러니까 저근형 구름이 되겠죠. 그래서 저근형 구름, 특히 뇌우의 발달 단계 중 성숙 단계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박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요, 우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아서 급격하게 냉각이 됩니다. 우박 주변에 있는 물방울들이 급격히 냉각이 되어서 그 물방울 안에 포함된 공기층을 기포라고 할까요? 기포를 그대로 머금고 가요. 자, 얼음이 기포를 머금게 되면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 얼음이 불투명해지고요. 하강할 때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천천히 냉각되겠죠. 천천히 냉각되면 이 기포를 밀어내면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얼음층이 대체로 투명해집니다. 기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는 투명해져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때 투명한 얼음과 불투명한 얼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박의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층이 있고 불투명한 층이 있고 다시 투명한 층이 있고 불투명한 층이 있고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층상 구조 왜 나타난다고요? 우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해가나요? 그래서 우박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박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 이 관행각 물방울에서 나온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점차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빙정이 성장해서 거대 빙정이 되고 이 거대 빙정이 되어서 상승기류에 의한 힘보다 중력에 의한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지상으로 떨어져서 우박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박의 단면을 보면 우박의 단면은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층과 투명한 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우박은 빙정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박은요 저근형 구름에서 잘 발달하게 되는데 왜냐면 우박 자체는
빙정이 상승하고 하강해서 만들어진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좀 발달한 저근형 구름에서 잘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공존하는 내후의 발달 단계가 있었죠. 바로 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 우박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박이었고 다음 기타 악기상 보도록 할게요. 기타 악기상은 여러분 정의에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집중호우의 정의부터 볼게요. 집중호우의 정의는요,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일 때, 이때를 집중호우로 하고요. 또는 하루에 비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 강수량의,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리는 전체 강수량이죠.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릴 때, 자, 이때를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그 집중호우의 정의가 3개예요. 첫 번째는 시간당 30mm 이상인 비, 두 번째는 하루에 80mm 이상인 비, 세 번째는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릴 때, 이 3가지 정의가 모두 집중호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는 주로 내후가 만들어지면서 내후라는 기상현상이 나타날 때 같이 동반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후의 성숙 단계에서 하강기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 집중호우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폭설 가볼게요.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느낌이 오죠. 그래서 폭설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강풍도 정의가 있어요. 강풍은요, 최대 풍속이 14m/s, 14m/s 이상인 바람이 부는 현상을 강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풍속이 14m/s를 넘어서 17m/s 이상이 되면 그때는 태풍이 되는 거고요. 최대 풍속이 이렇게 14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강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에서는요,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기 때문에 강풍은 태풍과 동반되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인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황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황사는 사막에 있는 미세 모래 입자가 바람을 타고 대기에 유입되는 현상인데 주로 발원지, 그러니까 황사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발원지에 있는 이 모래 입자들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상층을 따라 이동하다가 하강해서 다시 이렇게 발생지에 황사가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원지가 상승해야 되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발원지에 저기압이 위치했을 때, 그리고 발생지는요, 하강기류가 나타나야 되니까 고기압이 위치했을 때 황사가 잘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사막에서 주로 모래입자들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황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래입자가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동쪽으로 뭘 타고 이동할까요? 동쪽으로, 맞아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황사는 모래입자가 우리나라에서는요, 편서풍을 타고 온 모래입자가 우리나라 황사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황사는요, 발원지에 무슨 기압? 저기압이 분포하고 발생지에 무슨 기압? 고기압이 분포했을 때 잘 발생한다라는 점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악기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악기상과 관련된 내용들 잘 학습이 되었는지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입니다. 내우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어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내용의 발달 과정 중 성숙 단계와 적은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를 보면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무슨 단계예요? 그렇죠. 성숙 단계가 되겠죠. 자, 앞서서 여기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 하강 기류가 동반되어 함께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나에서는요, 상승 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적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는 성숙 단계이다. 아니요. 나는 적은 단계라고요. 기억은 틀렸죠. 니은. 번개 발생 빈도는 대체로 가가 나보다 높다. 자, 번개 주로 언제 발생한다 했어요? 번개는. 성숙 단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 성숙 단계에서 번개와 총둥이 동반되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빙정들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강 기류에 의해서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양 끝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하가 이렇게 대전된다라고 했잖아요. 전하들이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치는 거고,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 번개와 천둥이 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번개의 발생 빈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구름의 최상부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량이 적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에서 이쪽은 온도가 매우 낮죠. 온도가 매우 낮고요. 저군의 이쪽, 저군 단계에서의 여기는 고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량이 가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고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박과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우박의 월별 누적 발생 일수와 월별 평균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내후에서 우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자, 이건 자료 해석이죠. 우박을 보면 자, 이 점선이 일수입니다. 7월에 보니까 우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되겠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름엔 원래 지표가 가열되면서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지표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우박이 내려오다가 하강하다가 녹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죠. 니은. 나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과 물방울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관행과 물방울에 있던 수증기들이 빙정에 달라붙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행과 물방울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상승기류는 여름철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주요 원인이다. 그쵸? 자, 7월을 보면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우박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상승기류에 의해서 더 높은 곳까지 빙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빙정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박의 크기가 큰데 이제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지표가 너무 뜨거워서 내리다가 녹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림 가는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는 같은 시각에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서해안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선지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기억. 지점 A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지점 A에서는 지금 등압선을 보아하니 여기가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건데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지 뭔가 헷갈리죠. 자, 그럴 때 나그림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나그림 자체가 지금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이 내린 시기잖아요. 자, 폭설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 여기 시베리아 기단 있죠? 위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점점 확장됩니다. 자, 이렇게 확장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따뜻한 황해를 거치게 되죠. 황해를 거치면 기단의 하부가 가열되면서 기단이 변질될 수 있겠죠. 기단이 변질되어서
자, 기단의 하부가 가열되면 기단에 있는 공기들이 상승합니다. 상승기로 발달하게 되고 거대한 저근형구름을 형성해서 많은 양의 눈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폭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 기단에서 공기덩어리가 내려와야 돼요.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 A에서는 남풍 계열, 그러니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북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고요. 자,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고기압의 저기압 쪽으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전향력이 물체 이동 방향에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잖아요. 자, 이렇게 물체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공기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점차 남쪽으로 편향이 됩니다. 남쪽으로 편향돼서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의 바람은 무슨 풍이죠? 그렇죠.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북풍계열의 바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남풍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단의 하층기는 높아진다. 그렇죠. 이거 기단의 변질이죠. 자, 기단이 확장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단 점차 온도가 높아져서 변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증기 양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온도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선지. 디귿.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은 영역 기억이 영역 니은보다 많다. 자, 일단은 적외형성입니다. 적외형성이니까 우리 구름의 높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밝은 곳은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두운 곳은 적외선을 좀 많이 방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이죠. 근데 기억이 니은보다 지금 밝죠? 기억이 니은보다 지금 밝기 때문에 기억에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량이 더 적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은 영역 기억이 영역 니은보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렸죠?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악기상과 관련된 설명이었고 오늘 악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도 수능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